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댄 에리얼리가 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부제는 우리는 왜 부정행위에 끌리는가 라는 인지심리학 그리고 행동경제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퍼지 이론이 앞에서 나왔고요. 퍼지 요인 이론. 오늘 2장에서 좀 깁니다. 2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장에 비해서 2장을 읽어 가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퍼지 요인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51쪽부터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려주겠다. 8살 베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아이는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를 들고 왔는데 내용은 지미가 짝꿍의 연필을 한 자루 훔쳤다는 것이다. 지미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지미에게 2주 동안 학교에 갈 때 외에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벌을 준다. 엄마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너는 또 혼나야 해. 아버지는 험악한 얼굴로 아이에게 말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아이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지미, 연필이 필요하면 왜 얘기하지? 그랬어. 아빠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빠가 회사에서 연필 한 자루가 아니라 몇 다스는 가져다 줄 텐데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우리 모두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정행위가 얼마나 복합적인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의 연필 한 자루를 훔치는 행위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연필 한 다스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으로 가져간다. 나는 니나 마자르, 온 아미르와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음을 포착했다. 우리는 어떤 정직하지 못한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퍼지 요인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론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의도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싶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는 어떤 유형의 상황과 개입이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을 느슨하게 만드는지 알고 싶었다. 이를 실험하기 위해 우리는 앞서 소개한 연필 이야기의 대학교 버전을 만들었다. 어느 날 나는 MIT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 냉장고에 미끼를 놓아뒀다. 전체 기숙사 냉장고들 중 절반에는 코카콜라 6개들이 팩을 넣어두고 나머지 절반에는 1달러짜리 지폐 6장을 접시에 담아놓았다. 그런 다음 나는 이따금씩 냉장고들을 둘러보며 콜라와 돈이 어떻게 되는지 살폈다. 자연과학 용어를 빌어 설명하자면 콜라와 돈의 반감기를 측정한 셈이다. 기숙사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측처럼 실험 결과 콜라는 72시간 안에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지폐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냉장고 안의 지폐를 꺼내 복도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콜라를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매우 과학적인 실험이 아니라는 점도 나도 다시 읽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매우 과학적인 실험이 아니라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냉장고에 콜라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지폐가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은 실험은 사람들은 현금 가치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물건은 기꺼이 훔치고 싶어하고 또 그럴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돈은 훔치기를 꺼린다. 이는 신앙심 깊은 주일학교 교사가 뿌듯해야 할 만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무실에 있는 인쇄용지를 집에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는 해도 사무실 금고에서 4달러를 꺼내 그 돈으로 집에서 사용할 인쇄용지를 사지는 않는다. 돈과 이 돈이 부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거리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버전의 매트릭스 실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부정행위가 돈에서 한 걸음 멀어지도록 조건을 설정했다. 기본적인 매트릭스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실험에도 통제 조건을 적용한 집단의 피실험자들은 부정행위를 할 수 없었고, 반면 파쇄기 조건을 적용한 집단 피실험자들은 시험지를 파기하고 자신이 맞힌 정답의 개수를 속일 수 있게 됐다. 이전 실험과 달리 이 실험은 토큰이라는 조건이 덧붙여졌다. 기본 사항은 파쇄기 조건과 비슷하지만 현금 대신 플라스틱으로 만든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달랐다. 이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푼 뒤 파쇄기로 시험지를 파기하고 실험 진행자에게 몇 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토큰 몇 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했다. 괄호 열고 표준적인 파쇄기 조건에서는 몇 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 몇 달러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도록 설정했었다. 괄호 닫고 그리고 이렇게 받은 토큰을 피실험자들이 실험실 옆에 마련된 환전소에서 실제 돈으로 바꾸게 했다. 실험 결과 실제 돈 대신 토큰을 사용한 이 실험에서는 돈을 사용한 경우보다 부정행위가 2배나 많아졌다. 우리는 토큰이라는 조건을 적용하면 부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처럼 크게 차이 날 줄은 몰랐다. 돈에서 조금 멀어진 토큰을 사용한 것이 이토록 큰 차이를 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연필이나 토큰처럼 실제 돈에 비해 화폐적 특성이 적은, 다시 말해 돈의 추상성이 큰 대상일수록 부정행위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듯하다.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한 이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나는 현금과 거리가 멀수록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더욱 무뎌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으로 나는 이런 사실이 무척 걱정스러웠다. 만약 진짜 돈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것만으로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면 일상에서 진짜 돈이 유통되지 않는 사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자. 다른 사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훔치는 일이 그 사람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신용카드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자화폐는 우리를 현실에서 어느 정도 떼어놓기도 한다. 만약 돈이라는 실체에서 한 걸음 물러남으로써 사람들을 구속하던 도덕적 족쇄가 풀린다면 온라인 결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 스톡 옵션이나 신용부도 스와프, 즉 CDS, 가로 열고 금융파생 상품의 일종과 같은 금융상품의 실제 돈과의 연관성이 더욱 모호하게 인식될 경우 우리의 도덕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다음 소제목은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입니다. 부정행위와 자기 자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할 때 상대적으로 덜 주저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실험들은 진짜 화폐가 관련돼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행위가 돈과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더 쉽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과학자이기에 우리는 돈에서 한 걸음 멀어질 때 발생하는 부정행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측정하려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기업들은 이미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직관적으로 포착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컨설턴트가 내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를 살펴보자. 안녕하십니까? 에리얼리 박사님. 저는 몇 해 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여러 로펌에 용역을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께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오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의뢰 고객인 로펌의 근무 시간을 크게 늘려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애둘러 말하기보다 이런 행동을 그냥 부정행위라고 부르겠습니다. 맨 꼭대기의 경영진에서부터 말단 애널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 구조가 이런 부정행위를 조장합니다. 주어진 업무에 대한 보수로 우리가 로펌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알려주는 명확한 지침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로펌으로부터 가장 적은 수임료를 받는 사람은 해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못해 안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로펌의 변호사들은 우리가 계산에 청구하는 근무 시간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들도 자기 고객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동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분석 작업 중 많은 것들이 고난이도 작업 특유의 여러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점을 나름대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대신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확보한 일거리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덕분에 추가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프로젝트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우리는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오는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직속 상사, 가로 열고요. 그 프로젝트의 부팀장,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부팀장인 직속 상사에게 제가 일한 시간을 어디까지 계산해 수임료에 포함시켜야 하느냐고 묻자 그분은 제가 사무실에 보낸 총 시간으로 계산을 하되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으로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만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시간 외에도 간간히 자주 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그런 휴식 시간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신적인 작업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1이라고 했나요? 2, 이제 그 예의 두 번째입니다. 2. 회사 동료 한 명이 수임료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다면서 전체 수임료를 평균보다 20% 낮게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정직성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 친구는 해고 대상 1순위가 됐습니다. 회사의 이런 조치를 다른 직원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3. 어떤 사람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시간까지 모두 작업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괄호 열고 그 시간은요. 그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4.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일한 시간을 부풀려 근무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무실에서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부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수록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사님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편지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글을 읽어갑니다. 불행한 사실이지만 이런 일은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성을 추론하는 방식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날 아침 내게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보자.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갔더니 자동차 창문이 깨져 있었고 차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이 없었다. 누가 훔쳐간 모양이었다. 나는 당연히 무척 화가 났다. 그러나 사건이 현재와 미래의 내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과 주식 중개인들, 펀드 매니저들, 보험사들 그리고 그 밖에 온갖 사람 및 회사들이 적정한 수준보다 높은 수임료나 수수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내게서, 즉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부정하게 돈을 뜯어가는지 생각해보라.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런 행위들 하나하나가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할 경우 그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내비게이션 따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은 내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쳐간 사람과 달리 스스로를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부정행위는 사소해 보이고 또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도 내 호주머니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돈이라는 실체에서 멀어질수록 부정행위가 늘어나는 인과관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우리 행동과 돈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행동이 끼치는 영향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의 도덕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네, 다음에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열쇠 장이가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수강생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부정행위를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피터는 열쇠를 챙기지 않은 채 문을 잠가버린 탓에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정식 허가를 받은 열쇠장이를 불러왔다. 이 사람은 피터가 그렇게 열려고 애써도 열지 못한 문을 불과 몇 초 만에 열어줬다. 얼마나 빠르고 쉽게 문을 여는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열쇠장이에게 들은 도덕성과 관련된 교훈을 들려줬다. 문을 쉽게 여는 것을 보고 피터가 깜짝 놀라자 열쇠장이는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들을 정직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하려고 달아놓은 장치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 중 1%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지요. 또 1%는 어떻게든 자물쇠를 열어 남의 것을 훔치려 합니다. 나머지 98%는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동안에만 정직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한 유혹을 느끼면 얼마든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 쪽으로 옮겨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물쇠로 문을 꼭꼭 잠가도 도둑이 털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당신 집을 침입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을 때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대체로 정직한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줄 뿐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열쇠장이의 말이 옳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람들 중 98%가 대체로 정직하며 수시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계속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장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도덕적 각성장치입니다. 퍼지 요인이 어떻게 적용하면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확장되는지 알고 나자 나는 새롭게 알고 싶은 것이 생겼다. 그것은 퍼지 요인을 과연 줄일 수 있을까?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덜 속이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요인이었다. 여기서 퍼지 요인은 제가 이제 기억한 걸로 말씀드리면 회색지대 쪽에 있는 겁니다. 즉 선과 악의 경계쯤에 있는 것. 그 선을 어디에 그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곳에서 의문을 풀 실마리를 찾았다. 나는 몇 해 전에 들었던 어떤 우스갯소리에서 실험 아이디어를 발견했다. 그때 들은 이야기는 이렇다. 어떤 청년이 화가 잔뜩 나서 랍비를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예배를 볼 때 제가 예배당 앞에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어떤 놈이 훔쳐가 버렸지 뭡니까? 이 말을 들은 랍비는 몹시 화를 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한 뒤 청년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다. 다음번에 예배를 볼 때 맨 앞줄에 앉아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할 때 일어나 돌아서서 뒤에 앉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게. 그러다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계명을 외울 때 자네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도둑일 거야. 랍비는 자신이 제안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 믿었고 청년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마침내 다음 예배일이 돌아왔고 랍비는 자신이 제안한 범인 식별법이 효과가 있는지 무척 궁금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 출입구에서 그 청년을 기다렸다가 물었다. 누군지 알아냈나?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신통하게도 간통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갑자기 제가 자전거를 어디에 두고 왔는지가 생각나지 뭡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도덕률, 즉 여기선 십계명을 기억하고 인식할 때 나쁜 행위의 싹이 아예 잘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나는 마자르, 아미르와 함께 이 이야기에 담긴 발상의 고무대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위에 그 일화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작은 내용보다는 간통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면서 간통보다는 자전거를 잃어버린 걸 사람들은 크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는 우리가 소위 그 UCLA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450명의 피의 실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눴다. 한 집단에게는 십계명을 떠올려 보라고 이른 다음 예의 그 매트릭스 과제를 주어 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 다른 집단에게는 매트릭스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읽은 책 10권을 떠올려 보라고 당부했다. 실험 결과 후자 집단에서는 도를 넘지 않는 전형적인 부정행위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십계명을 떠올리도록 한 집단에서는 이 집단 속에 속한 사람들 중 누구도 십계명을 정확하게 외우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였다. 그저 도덕적인 규범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태도를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를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기독교 성경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행동할 것을 맹세하게 한 다음 매트릭스 과제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도록 유혹했다. 결과가 어땠을까? 예상한 대로 이 사람들 역시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즉 부정행위를 상대적으로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일예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두루마리 휴지. 몇 년 전 나는 론다라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즉 UC 버클리 학생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론다는 자신이 여러 사람과 함께 사는 집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사소한 윤리적인 각성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론다는 학교 인근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그들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주말마다 용역회사 사람들이 와서 집을 청소하고는 집의 화장실 두 곳에 두루마리 휴지를 여러 개 두고 갔다. 그러나 월요일만 되면 이 화장지는 모두 없어져 버리곤 했다. 전형적인 공유주의 비극 상황, 즉 몇몇 사람이 자신에게 할당된 몫보다 많은 양을 가져감으로써 다른 사람이 써야 할 공공자원이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론다는 내 블로그에 들렀다가 이른바 십계명 실험에 대해 알게 됐고 이를 참고해 화장지는 공유물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가지 말라는 쪽지를 화장실 한쪽에 붙였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몇 시간 뒤 두루마리 휴지 하나가 돌아왔고 다음날 또 하나가 돌아왔다. 그러나 이 쪽지를 붙이지 않은 다른 화장실에는 용역회사 사람들이 오는 주말까지 끝내 화장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진행된 이 작은 실험은 도덕적인 규범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메모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준다. 네,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을 동원한 이런 실험들은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규범을 상기시키며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지와 경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십계명이나 성경을 정직성을 장려하는 기제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겠지만 사회의 만연한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 종교적 교의를 동원하는 것은 그다지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다. 근대 국가의 원리인 정교 분리 원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퍼지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일반적이고 실용적이며 세속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너 코드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아너 코드는 여기서 아너가 명예란 뜻입니다. 과제물을 제출하고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골프 라운딩을 할 때 그 앞 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사람이 가장 먼저 그 공을 칩니다. 다음 이제 홀에서 이럴 때 오너라고 그러는데 오너가 아니고요. 이 아너라는 영어가 맞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오지랖이었습니다. 아너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MIT와 예일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에 나는 이 실험이 MIT 예일대학 아너 코드의 규정에 따라 진행돼함을 잘 알고 있다라는 서약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매트릭스 과제를 주면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학생들은 단 한 건의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MIT와 예일 대학에는 아너 코드 제도가 없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너 코드는 이 제도가 없는 대학에서 유효하게 작동했다. 그렇다면 강력한 아너 코드 제도를 갖고 있는 대학에서는 어떨까? 그 학교 학생들은 항상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부정행위를 덜 할까? 혹은 아너 코드에 서명했을 때만 부정행위를 덜 할까? 운 좋게도 나는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프린스턴 대학은 아너 코드 실험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프린스턴 대학은 1893년부터 강력한 아너 코드 제도를 실시해왔다. 신입생은 입학하자마자 아너 코드 규정집과 이 제도를 설명하는 편지를 명예위원회, 즉 아너 커미티로부터 받는다. 이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지키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신입생은 대학에 입학한 첫 주에 이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기숙사 자문위원회 사람들과 이 제도를 주제로 토론도 벌여야 한다. 신입생으로서 보낸 첫 주를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학내 음악 그룹 중 하나인 트라이앵글 클럽이 아너 코드의 노래를 연주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내내 이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된다. 과제물을 제출할 때마다 과제물 맨 끝에 이 과제물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 넣어야 하며 쪽지 시험이든 기말고사든 시험을 볼 때마다 맨 아래에 시험 보는 동안 아너 코드의 서약을 어기지 않았음을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써야 한다. 또 한 학기에 한 번씩 명예위원회로부터 아너 코드를 준수하라는 이메일을 받는다. 도덕성에 관한 프린스턴 대학의 특강이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이 학교 신입생이 집중적으로 윤리 교육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아너 코드 제도가 없는 MIT와 예일 대학 학생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실험을 했다. 상대적으로 아너 코드를 훨씬 빈번하게 접하는 프린스턴 대학 학생들이 매트릭스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더 정직한 모습을 보였을까? 슬프게도 그렇지 않았다. 아너 코드에 서명한 뒤 매트릭스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단 한 건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것은 MIT 학생들과 예일 대학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서명을 요구받지 않은 상태로 매트릭스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MIT 학생들 및 예일 대학 학생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한 주에 걸친 집중적인 강의, 도덕성을 주제로 한 온갖 선정과 설득, 그리고 아너 코드의 존재 자체는 프린스턴 대학 학생들의 도덕성에 전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실험 결과는 실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희망적이다. 실망스러운 것은 사람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들며 따라서 도덕성에 관한
단기간의 집중 훈련이나 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과 대학에서 행하는 윤리교육도 많은 부분에서 이처럼 비효율적일 것이라 확신한다. 이런 결과를 좀 더 일반화하면 윤리적인 영역에서 장기적인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크나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희망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은 단지 도덕적인 규범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명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명예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상당한 수준의 불이익을 줄 경우, 예를 들어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 퇴학당할 수도 있다. 와 같은 불이익을 줄 경우 뿐 아니라 그런 행동에 아무런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여기에 서명하시오 라는 아너코드 방식이 통한다. MIT와 예일 대학이 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희망적인 점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정직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부정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비해 도덕적 각성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란 점을 의미한다. 도덕적 각성장치의 활용과 관련해 중요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런 아너 코드에 서명하는데 과연 익숙해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계속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너 코드를 자신에게 맞게 바꾼 다음 그것을 직접 적으라고 하는 방법, 즉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도덕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또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의 한 교수는 자기 수업을 듣는 MBA 학생들이 과제물을 작성할 때 비윤리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내주는 과제물과 시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서약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우리가 실시한 10계명 실험과 그것이 정직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토머스 탱이라는 이 교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 서약서에는 만약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자신은 평생 후회할 것이며 죽어서는 지옥에 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 문구를 보고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거기에 갈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분개해 항의를 했다. 이 서약서는 이 대학에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탱은 서약서에서 지옥이 들어가는 문구를 빼야 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비록 아주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지옥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담긴 그 서약서가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분개했다는 사실은 그 서약서가 애초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음을 뜻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펄쩍 뛰었다는 말은 학생들이 지옥 운운하는 상황의 실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학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이런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 서약서에 서명할 때 당신은 과연 마음이 평온할까? 그 서약서에 서명하는 행위가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기 전에 이런 서약을 해야 한다면 당신은 과연 마음이 편할까? 네, 다음 소제목은 서명 먼저 하기입니다. 대학은 아너코드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줄이지만 이런 유형의 도덕적 각성장치가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나 대학이 아닌 환경, 즉 실제 사회에서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장치가 과연 소득세를 신고할 때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부정행위를 막아줄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가 리사 슈,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 학생, 니나 마자르, 프란체스카 지노, 하버드 대학 교수, 맥스 베이저먼, UC 버클리 교수, 그리고 내가 공동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실험 과제다. 우리는 먼저 기존의 표준적인 매트릭스 실험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존의 표준적인 매트릭스 실험을 소득세 신고 과정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다시 구성했다. 즉, 피실험자가 자신의 성적을 말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양식의 서류에 기입하도록 했다.
이 서류 양식은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양식을 본떠 만들었고 피실험자로 하여금 이 서류에 자신이 맞췄다고 주장하는 정답의 개수를 적게 했다. 또 실제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 서류 윗부분 눈에 잘 띄는 곳에 소득의 2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서류의 첫 번째 부분에는 피실험자의 소득, 즉 정답을 맞힌 문제 개수를 적도록 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에는 실험에 참가하기 위해 들인 여행 경비를 적도록 했다. 여행 경비는 1분에 0.1달러로 설정해 최대 2시간에 12달러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했고 이와는 별도로 각자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12달러까지 적게 했다. 이 여행 경비 항목의 환급금은 괄호 열고 소득을 계산할 때 경비를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모든 숫자를 더해 최종적으로 자신이 순수하게 지급받을 돈을 계산하게 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해 각각의 집단을 구분했다. 첫 번째 집단에 나눠준 서류 양식에는 통상적인 공식 서류에서처럼 맨 뒷부분에 작성자의 서명란을 마련해 피실험자가 서명하도록 했다. 이 조건에서는 서명이 서류에 기입한 정보가 진실임을 입증하는 장치로 작용하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 집단에 나눠준 서류 양식에는 서명란이 맨 앞부분에 있었다. 피실험자들이 먼저 서명을 한 다음 서류의 공란을 채우도록 한 것이다. 이 두 번째 집단의 조건이 바로 도덕적 각성 조건이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점을 발견했을까? 맨 마지막에 서명한 집단의 피실험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4문제를 부풀렸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서명을 한 다음 공란을 채운 피실험자들은 어땠을까? 서명이 도덕적 각성장치로 작용한 이 집단에서 피실험자들은 단 한 문제만 부풀리는 수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단 한 문제만이라는 표현을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니까 서명란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차이가 생겼다는 사실에서 나는 이런 장치가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세 신고 버전의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여행경비 환급금 요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도 살필 수 있었다. 실험 진행자로서는 피실험자들의 시간 이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실험 진행자로서는 피실험자들의 이동 시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무작위로 집단 배치를 한 두 집단의 피실험자들의 평균 이동 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의 피실험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행경비 환급금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여행경비 환급금의 액수 역시 정답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개수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맨 마지막에 서명한 사람들은 9.62달러라는 좀 더 많은 환급금을 요구했으며 맨 처음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5.27달러의 환급금을 요구했다. 사람들이 서약을 한다는 차원에서 서명을 먼저 한 다음 어떤 사실을 적게 할 경우 더 정직하게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자들은 미국 국세청 관계자와 연락을 취했다. 이 당국자도 우리가 제시할 세수 증대 방안에 무척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가 신고자가 서명을 먼저 한 다음 공란을 채우도록 소득세 신고 서류 양식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국세청의 당국자와 내가 나눈 대화는 이랬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이 서류의 공란을 모두 채운 다음에 서명을 하도록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미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거나 줄여서 기입했는데 서명을 해야 하니까 다시 살펴보고 실제와 다른 부분을 정직하게 고쳐야지 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서명을 한 다음에 공란을 채우게 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정이 줄어들 겁니다. 서명란을 맨 앞으로 옮기면 이것이 진실만을 말했다는 서약임을 상기시키게 될 테니까요. 국세청 그래요. 무척 흥미롭군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서류의 맨 앞부분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경우 서류 자체는 법률적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서류에 기입한 정보가 정확한 것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서명을 2번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맨 앞에 한 번, 맨 뒤에 한 번 말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맨 앞에 하는 서명은 서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심, 도덕성, 어머니, 깃발을 생각나게 하는 서약서 말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서명은 선생님 말씀대로 진술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을 할 테고 말입니다. 국세청. 글쎄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최근에 세법이나 세금 관련 서식을 살펴보셨습니까? 국세청. 대꾸 없음. 괄호 열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서류 첫 번째 항목으로 부패 척결에 맞서 싸우는 기관에 $25를 기부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넣는 겁니다. 이 질문에 신고자가 어떤 대답을 하건 이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성의 의미와 도덕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테니까요. 국세청. 괄호 열고 바위처럼 아무 말이 없음. 이 방법을 동원하면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잠재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패 척결 기관에 기부를 하지 않겠다는 납세자를 세무감사 대상으로 찍어둘 수 있을 테니까요. 국세청. 당신은 정말로 세무감사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까? 괄호 열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나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았다.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한편으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나는 그 세무감사가 내가 국세청 관계자와 나눴던 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괄호 닫고.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세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는 기대를 완전히 접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세운 서명 먼저 하기 이론을 검증할 기회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대형 보험사에서 그 기회를 발견했다. 이 회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조금씩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이미 충분히 확인된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이 보험사 사람들은 극소수 사람들만이 일부러 불을 내거나 강도를 당했다는 따위의 거짓말로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 규모에서 10에서 15% 정도 부풀리는 수준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32인치 텔레비전을 35인치 텔레비전으로 부풀린다거나 18K 목걸이를 24K 목걸이로 부풀리는 수준이라고 했다. 즉 피해 규모를 조금씩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보험회사에 본사로 가서 최고 경영진과 함께 하루를 보내며 정직하지 못한 보험금 청구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도덕성과 관련된 유연성의 폭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입은 손실을 매우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도록 하면 어떨까? 또 해당 물건을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면 어떨까? 홍수로 집을 잃은 부부에게는 잃어버린 물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부부가 함께 말하도록 하면 어떨까?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상담자를 기다리는 동안 종교 음악을 틀어놓으면 어떨까? 또 있다. 보험금 청구서 맨 위에 작성자가 서명을 하도록 하면 혹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각 항목마다 서명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대기업들이 늘 그렇듯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자기 회사 법무팀의 변호사들에게 들고 갔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우리는 마침내 그 변호사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제시한 아이디어들 중 그 어느 것도 실행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보험사에서 나와 처음 접촉했던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어떤 자동차 보험 상품의 서류 양식에 우리가 제시한 실험적 조치를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했다. 이 서류 양식은 가입자들에게 전년도에 몇 마일의 거리를 운행했는지 물어보았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실제보다 줄여서 답변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 거짓말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보험사는 우리에게 2만 개나 되는 서류 양식을 보내줬고 우리는 서명을 맨 앞에 하는 경우와 맨 뒤에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나올지 비교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서류 양식에 손을 댔다. 우선 이 서류 양식 중 절반은 나는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임을 맹세한다 라는 문구와 서명란이 서류의 맨 뒤에 위치하도록 원래대로 뒀고 나머지 절반은 그 문구와 서명란을 서류의 맨 앞쪽으로 옮겼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유형의 서류 양식이 같았다. 이 같은 서류 양식을 2만 명의 고객에게 보냈다. 얼마 뒤 이 서류들은 회수됐고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서류에 기입된 전년도 운행 거리를 대조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서명을 먼저 한 다음 답변을 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6,100마일 운행했다고 적었고 답변을 먼저 한 뒤 서명을 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3,700마일을 운행했다고 적었다. 약 2,400마일의 차이가 났다. 여기서 이제 운행거리가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운행거리가 적으면 보험료를 일정 부분 환급받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서명부터 하고 답변을 해준 사람들이 전년도에 실제로 얼마나 되는 거리를 운행했는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정직한지 파악할 길이 없지만 그들이 훨씬 적은 규모로 거짓말했음을 안다. 흥미로운 사실은 줄어든 부정행위의 수준, 이 우리가 실험해서 매트릭스 과제로 실험했던 사람들이 보여준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거기서 이제 괄호로 설명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줄어든 부정행위의 수준 다음에 이것은 사람들이 답변한 운행거리의 약 15%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대략적으로 사람들은 15% 정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떤 사람의 서명을 그 사람이 제공하는 해당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서류 양식의 맨 앞에서 하는 서명이야말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주사가 됨을 알 수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이기적 욕망 합리화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에 만연한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보통 경찰관의 수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절도, 사기, 지출 내역의 부풀림, 그리고 태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면 CEO들은 대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인정사정 없는 단호한 조치를 꼽는다. 부패를 줄이고 더 정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이런저런 규제를 만들 때마다 정부는 흔히 사회적 병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으로 투명성을 제시하며 이것을 강제한다. 물론 이런 해결책들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이에 비해 이 책에서 소개한 여러 실험들의 결과는 유혹의 순간에도 도덕적 규범을 떠올리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도덕적 규범을 떠올리는 것 다음에요. 설령 이것이 그 사람의 종교관이나 신념과 다르더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도덕적 각성장치들은 사람들이 보다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돕는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확실히 그렇다. 만약 회계사가 납세자에게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명예를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한다면, 혹은 보험사 직원이 수해 피해자에게 수해로 입은 피해 내용에 대해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라고 한다면 탈세나 보험 사기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괄호 열고 정부나 보험사를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비록 어느 정도 희석되긴 하겠지만 이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장차 검증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괄호 닫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 먼저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가진 퍼지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지 SMORC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SMORC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앞에 나왔었는데요.
이게 합리적 범죄의 단순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앞부분에 나왔던 용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퍼지 요인 1호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수준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자 할 때는 이런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방식과 태도를 바꿔놓을 어떤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이기적인 욕망을 합리화하는 능력이 커질 때 퍼지 요인도 함께 커져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행위를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어두운 측면을 합리화할 소지가 줄어들 때 퍼지 요인도 함께 줄어들고 그 결과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행위를 불편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 예컨대 스톡옵션의 행사 날짜를 바꾸는 금융관행에서부터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이나 탈세에 이르는 온갖 부정행위들의 다양한 양상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정직함과 부정직함을 단순히 비용 편익 분석만으로 아우를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부정행위에 깃든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란 한층 복잡한 일이며 또 부정행위를 막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정직함 혹은 부정직함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은 파고들수록 더욱 흥미진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골프와 부정행위입니다. 영화 베가번스의 진실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맷 데이먼이 연기한 레널프 주너가 왕년에 명성을 날렸던 골프계로 다시 돌아와 경기를 펼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공이 숲으로 날아간다. 그는 공을 다시 그린 위에 올린 뒤 공 옆에 있던 장가지를 치우는데 그만 공이 조금 옆으로 구른다. 규칙대로라면 벌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그가 규칙을 무시하기만 한다면 무난하게 경기에 이기고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주노에게 공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우연히 그렇게 됐잖아요. 게다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규칙이기도 하고요. 공이 움직인 걸 아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주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알고 또 네가 알잖아. 심지어 주노의 경쟁자들조차도 공이 흔들흔들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갔을 수 있으며 아니면 불빛 때문에 공이 움직인 듯한 착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주노는 공이 분명 움직였다면서 스스로 벌타를 받았다. 결국 그는 그 경기에서 공동 우승을 했다. 이 영화는 1925년 US 오픈 대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했다. 미국의 전설적인 골퍼인 보비 존스는 러프에서 공을 치려고 할 때 공이 조금 움직이는 것을 봤다. 여기서 러프란 것은 골프장에서 풀이나 나무가 무성한 곳을 말함이라고 옴기니가 적어놨습니다. 이 광경은 존스 외에 아무도 보지 못했고 나중에라도 이런 사실이 발각될 우려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벌타를 받았고 결국 경기에서 지고 말았다. 벌타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한타 더 쳤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존스는 기자들에게 이 일을 기사로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내 행동을 칭찬한다면 그것은 은행을 털지 않았다고 칭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골프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이 골퍼의 정직한 행동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이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고 영화에서 묘사됐던 이 일화는 골프의 낭만적인 이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골퍼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모습과 훌륭한 기량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고귀함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자기 감시와 높은 도덕적 기준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골프를 기업 윤리에 비유하는지도 모른다. 사실 많은 기업가들이 골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골프에는 심판이 없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반칙을 했는지 판단하는 사람은 경기를 하는 자기 자신이다. 골퍼는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골퍼와 기업가는 자신이 하려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경기를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감시를 받지 않고 혼자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골프에는 세 가지 기본 규칙이 있다. 공을 놓여있는 그대로 칠 것, 방법을 찾아서 칠 것, 그리고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공정하게 판단할 것. 어쨌거나 많은 사람이 나뭇잎이나 장가지를 치우다가 공이 조금 움직였고 또 그 위치 변경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벌타를 매기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한다. 공정하다고 판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이 우연하게 움직였다고 해서 벌타를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길 소지는 충분하다. 골퍼들이 말하는 골프의 이런 고유한 유산에도 불구하고 골프가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든다는 윌 로저스의 생각에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여기서 윌 로저스는 미국의 희극 배우이자 칼럼니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골프를 칠 때 사람들은 작은 공을 멀리 날려보내 그것도 수많은 장애물을 피해 아주 작은 구멍에 집어넣는다. 이는 매우 어렵고 한편으로 짜증나는 일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 행동을 판단할 때는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 부정행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우리는 골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스캇 맥킨지, 당시 듀크 대학 학부학생인 사람과 나는 2009년에 수천 명의 골퍼들에게 질문지를 돌렸다. 물론 설문 내용은 경기를 할 때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규칙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위반할 것인지를 물었다. 사실 골프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하다. 여러 골프장을 관리하는 어떤 회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이 설문지를 이메일로 미국 전역의 골퍼들에게 보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고급 골프 장비를 준다는 조건으로 골퍼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약 2만 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네, 소제목입니다. 10cm의 거짓말. 우리는 그 설문지에서 이렇게 물었다.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에버리지 골퍼가 자기가 친 공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기 공을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약 10cm를 옮기면 다음 공을 치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당신은 이 사람이 자기 공을 옆으로 10cm 옮길 것이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공을 좀 더 나은 위치로 옮기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경우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우연의 일치인지 신기하게도 공이 놓인 위치를 가리키는 골프 용어는 라이, 즉 거짓말이다. 네, 부연 설명해놨습니다. 에버리지 골퍼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 중 어떤 것을 사용해 공을 약 10cm 옮길 때 마음이 가장 편할까요? 1. 클럽으로 2. 발로 차서 3. 손으로 집어서. 공 옮기기 항목의 질문은 우리가 앞서 했던 여러 실험들에서처럼 골프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행동과 자기 자신 사이에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토큰 실험에서처럼 심리적 거리감이 부정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면 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위를 가장 적게 할 것이고 발로 차는 경우는 이보다 많을 것이며 클럽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라 예상했다. 클럽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신체가 직접 공에 닿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즉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므로 이런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골프에 대한 실험에서도 우리가 했던 다른 여러 실험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부정행위의 가능성은 부정한 행동과의 심리적 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자기 자신과 부정한 행동 사이에 더 많은 단계가 있을 때 부정행위는 그만큼 더 쉽게 나타난다. 응답자들은 클럽으로 공을 옮기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느꼈으며 에버리지 골퍼가 그렇게 할 가능성을 23%로 추정했다. 다음으로 발로 차서 공을 옮기는 것이 14%였으며 손으로 집어서 공을 옮기는 것, 즉 도덕적으로 가장
어려운 행동을 할 가능성은 10%로 봤다. 이런 결과는 만약 공을 손으로 집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긴다면 그 행동에 의도성이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발로 차서 공을 옮길 때는 그 행위의 의도성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는다. 그러나 클럽을 사용해 공을 옮길 때는 이 경우에는 공이 우리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가 한 행동을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합리화할 수 있다. 아마 이 경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공이 최종적으로 놓이는 위치는 내 의도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 결정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용서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멀리건의 비밀입니다. 멀리건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1920년대 일이다. 캐나다인 데이비드 멀리건이 몬트리올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날렸는데 공이 떨어진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티샷을 한 번 더 날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를 교정샷, 즉 코렉트 샷이라고 우겼지만 함께 경기를 하던 일행들은 멀리건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티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행위를 멀리건이라고 했다. 멀리건의 경우 처음 친 샷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친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애 전철을 멀리건이라고 부른다. 네, 이런 농담이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골프에서 멀리건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친구들끼리 하는 친선 경기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멀리건을 허용하기도 한다. 물론 멀리건이 전혀 허용되지 않거나 혹은 미리 합의하지 않은 경기에서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때로 멀리건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런 경우의 멀리건을 우리는 두 번째 질문 내용으로 정했다. 우리는 골퍼들이 다른 사람에게 들켜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멀리건을 허용할 것인지 물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1번 홀과 9번 홀 각각에서의 멀리건 가능성을 물었다. 멀리건 금지의 규칙은 1번 홀과 9번 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1번 홀에서는 9번 홀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멀리건을 합리화하기가 더 쉽다. 예를 들어 1번 홀에서 티샷을 날렸는데 공이 원하는 곳에서 한참 먼 곳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습이었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9번 홀에서는 경기를 무효화할 수 없다. 9번 홀에서는 멀리건을 행사할 경우 자신이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앞서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1번 홀과 9번 홀에서의 멀리건 가능성은 크게 차이가 났다. 설문에 응한 골퍼들은 에버리지 골퍼의 40%가 1번 홀에서 멀리건을 행사하는 데 비해 9번 홀에서는 겨우겨우 15%만이 멀리건을 행사한다고 예측했다. 특히 1번에서는 이제 우리 서로 몸이 덜 풀렸다 그러면서 아마추어 골퍼들 사이에는 그냥 뭐 하나씩 줍니다. 일반적으로. 네, 다음 소제목은 슈레딩거의 고향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골퍼들에게 어떤 사람이 파5 홀에서 6타를 쳤다고 상상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첫 번째 버전으로 이때 에버리지 골퍼가 점수판에 6이라고 적지 않고 5라고 적을 가능성을 물었다. 두 번째 버전에서는 점수판에 6이라고 제대로 적긴 하지만 나중에 점수를 합산하면 일부러 6을 5로 계산해 결과적으로 타수를 줄일 가능성을 물었다. 우리는 점수판에 6 대신 5로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여 적는 행위가 더 많을 것이라 답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 예측이 맞아떨어지기를 기대했다. 일단 점수가 기입된 상황에서는 나중에 합산 과정에서 일부러 계산을 틀리게 하는 행위를 합리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을 손으로 집어서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성이 높다. 점수를 합산할 때 일부러 계산을 틀리게 하는 행위는 쉽게 합리할 수 없는 명백한 부정행위다. 실험 결과 우리의 예상은 적중했다. 응답자들은 에버리지 골퍼 중 15%가 점수 기입을 조작한 데 비해 이보다 훨씬 적은 5%만이 합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줄인다고 답했다. 여기서 에버리지 골퍼는 이제 프로 골퍼가 아니고 취미로, 재미로 치는 골퍼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위대한 골프 선수 아놀드 파마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떤 골퍼든 5점을 줄일 수 있는 팁을 가르쳐 주지. 사람들은 보통 그걸 지우개라고 부르더군. 그러나 대부분의 골퍼들은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점수를 틀리게 기입하는 훨씬 쉬운 방법을 택한다. 숲에서 나무가 한 그루 넘어졌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과연 그 나무가 넘어졌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야, 가봤더니 나무가 넘어져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칠 수밖에 없었어. 그런 이제 핑계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무는 넘어지지 않았고요. 즉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타를 더 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빼줘야 한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파 5홀에서 어떤 사람이 6타를 쳤는데 이 사람이 점수판에 6이라는 숫자 대신 5를 기입하고 아무도 그것을 못 봤다면 그 사람이 그 홀에서 얻은 점수는 6점일까 5점일까? 이런 식으로 점수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불리는 고전적인 사고 실험과 유사한 점이 많다. 여기서 사고 실험은요, 사물의 실체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인 에르빈 슈레딩거는 1935년에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쇠로 만든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이 상자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도 함께 들어있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성을 방출할 수도 있고 방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방사선이 방출된다면 고양이는 죽을 것이고 방출되지 않는다면 고양이는 죽지 않을 것이다. 슈레딩거의 이야기에서 상자를 열지 않는 한 이 고양이는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살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살아 있을 확률은 50%다. 슈레딩거는 양자 역학이 불완전하며 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로지 확률로만 바라본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여기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놓고 물리학의 철학적인 측면을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골프장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와 관련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골프장에서 골퍼가 기입하는 점수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한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유사하다. 골퍼가 자기 점수를 점수판에 기입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될 수 있고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5점일 수도 있고 6점일 수도 있다. 골퍼의 점수는 점수판에 기입된 후에야 비로소 객관적인 실체의 지위를 얻는다. 지금쯤 당신은 우리가 왜 설문의 응답자 본인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묻지 않고 에버리지 골퍼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물었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 설문에 응한 골퍼들 역시 자기 자신의 부정행위 경향에 대해 물으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물음으로써 응답자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불편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어떤 친구의 얘기라고 말하지 않던가? 우리는 골퍼들이 스스로의 멀리건 및 점수를 기입한 행동에 대해 진술한 것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1번 홀에 멀리건 할 가능성을 18%로 예상한 반면 9번 홀에서 멀리건 가능성은 겨우 4%로 예상했다. 점수판의 점수를 낮춰 적을 가능성은 4%, 나중에 점수를 합산할 때 일부러 점수를 낮출 가능성은 고작 1%로 예상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네, 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를 클럽으로 하는 경우, 발로 차서 하는 경우, 손으로 잡아서 하는 경우. 부정행위 경향.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클럽으로 할 거다 23%,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8%, 발로 차서 할 것이다 14%, 다른 사람은 14%, 자기 자신은 4%, 손으로 잡아서 하기 다른 사람은 10%, 자기 자신에 대해서 2.5%. 멀리건 1번 홀에서
다른 사람이 할 거다 40%, 자기 자신은 할 것이다 18%, 9번 홀에서 다른 사람이 할 거다 15%, 자기 자신이 할 거다 4%, 점수 기록하기, 다르게 기입한다, 다른 사람은 15%, 자기 자신은 4%, 계산을 잘못한다, 자기 자신은 5%, 다른 사람은 5%, 자기 자신은 1%. 우리는 이 표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 생각에 골퍼들은 골프에서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골프에서의 부정행위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진행한 여러 실험을 통해 발견한 부정행위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다. 우리 행동이 부정한 행위와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행동이 판정 유보 상태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행동을 더 쉽게 합리화할 수 있을 때 골퍼들은 훨씬 더 쉽게 부정한 행동을 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골퍼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스스로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앞서 기업가의 부정행위에서도 우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가? 규칙이 모호해 해석하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때, 회색지대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점수를 스스로 알아서 기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에는 신사의 스포츠라는 골프에서도 얼마든지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2장을 읽었습니다. 다음 3장은요. 이익 충돌입니다. 이익 충돌될 때 사람들 얼마나 정직하거나 부정직한가에 대해서 읽을 차례가 됩니다. 이 행동경제학은 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제 실험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글에 비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재밌음을 함께 느끼셨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